네,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1에 대한 첫 번째 강좌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을 만난 이야기, 또 본 강좌에 대한 간단한 안내,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 속에서 우리한테 다가왔는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기를 원해서 그와 관련되는 그 역사적인 흐름,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분석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분석적 방법까지 내용을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1주차 첫 번째 강좌의 두 번째 시간은,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이,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데이터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활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봄으로써 실질적인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게 두 번째 시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데이터 사이언스의 모습을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는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례 제목은 산욕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용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좀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슬라이드 화면을 보면서 제 얘기를 같이 집중해서 들으면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1844년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오스트리아 빈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산부인과 의사가 제기했던 그런 문제와 관련되는 사례입니다. 당시에 이게 오스트리아 빈에 이제 이렇게 병원이 있었습니다. 병원이 이제 병동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의 병동을 이제 병동 1이라고 하고, 또 다른 병동을 이제 병동 2라고 하면, 보통 이제 산모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 열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죽는 병, 그런 걸 보통 이제 폐혈병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그런 걸 산옥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옥열에 의한 사망률을 두 개 병동에 대해서, 동일한 병원에 있는 병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병동 1에서는 이런 폐혈병으로 죽는 사망자 비율이 16%이고요. 두 번째 병동에 있는 데서는 그런 사망률이 2%인 겁니다. 여러분들 좀 특이하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왜 동일한 병원에서 병동만 다를 뿐인데 병동 1은 사망률이 병동 2에 비해서 8배나 될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근데 이런 차이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부인과 의사가 이 차이가 뭘까 한번 규명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잘 관찰해 봤더니 병동 1은 이제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죽은 사람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추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톨릭 신부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집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죽은 이의 추모를 위해서 카톨릭 사제가 출입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사제가 출입을 해서 장례 때 거기서 세균이 옮겨서 그래서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것은 아닌가, 그런 것에 의심을 해서 그러면 사제 출입을 막아보자, 그리고선 사망률을 한번 비교해보자 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카톨릭 신부의 사제 출입을 당시 시대 상황에서 이렇게 출입을 억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을 실시해서 사망률을 비교해 봤더니 16%, 2%라는 차이가 전혀 줄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카톨릭 사제 출입이 이런 사망률에 영향을 준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럼 원인이 뭘까 고민하다가 추가적으로 관찰한 게, 병동 1은 잘 살펴봤더니 의과대학 학생들이 출입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사망률이 낮은 병동 2는 아이를 이래 받는 산파들 출입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의대생들은 해부학 실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해서 의대생들에게 해부학 실험을 한 다음에 손을 씻고 그 병동에 다니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병동 1이나 병동 1이 사망률이 2%, 2%로 같아진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드라마 보면은 낭만 닥터 김사부 뭐 이런 걸 보면은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손 씻는 걸 여러분들 늘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의대생들이 손을 통해 균이 전염이 돼서 이렇게 사망률이 높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 입장에선 이 책임이 병원 책임이 되고 의대생들의 책임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걸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게 원인이다. 그것이 이유였다. 이런 걸 설명하는 게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손을 씻으면 사망률이 줄어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손 때문에 손을 씻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걸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웠던 그런 사례가 산옥열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왜 사망률이 같아졌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현상을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요. 요새 코로나 사태도 일종의 굉장히 강한 독감과 유사한 형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독감과 관련되는 트렌드와 관련돼서 구글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검색 알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바로 그 구글의 독감의 유행, 즉 독감의 트렌드를 구글 FLU 트렌드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실시된 실질적인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크게 얻어진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2008년도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입니다. 독감과 관련 검색어의 이제 빈도를, 이제 독감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검색어에 치면은 그와 관련되는 검색어 빈도를 쭉 수집을 해서 독감이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그런 서비스를 구글에서 한 겁니다. 이 서비스가 이제 아주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보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매주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요.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CDC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미국 질병관리본부보다 일주 이상 빠르게 앞으로 독감이 유행할 거다, 이런 걸 예측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이처지라고 하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에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적인 유행을 놓칩니다. 왜 이런 걸 놓치게 되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실제 발생률에 비해서 이렇게 예측한 게 발생률이 2배나 더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제 질타를 받으면서 구글에서 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2008년도 제일 처음에 독감이 유행할 때 그런 사이트를 조회하면서 조회수가 굉장히 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회수를 기준으로 독감이 유행한다고 빠르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독감에 대해서 그런 사이트 조회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보다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과대하게 예측되는 그런 원인이 됐던 겁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할 때 독감이 유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과 그 독감이 유행할 것이라는 예측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설명의 문제를 같이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온 결과가 이후에도 동일하게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가 하는 재현되는 문제, 그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바로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가 이후에도 똑같이 재현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재현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이 결과를 확장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모든 게 다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재현성의 문제를 같이 살펴보면서 그 결과를 갖다가 제공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태도다,
라는 말씀을 이 구글의 독감 트렌드 2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요,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21세기 사회는, 그리고 지식사회,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정보화 사회다, 또는 지식화 사회다, 또는 지식정보화 사회다, 요새는 인공지능 관련되는 지혜 사회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떠도는데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이제 지식사회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 의미가 데이터와 연결돼서 어떻게 다가온 것인가, 그래서 그런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시대에 어떻게 선도해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볼 수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 그림을 보면요, 가운데 맨 왼쪽에 보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화살표시로 이제 정보,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보면 다이아몬드 그림이 있고요, 그렇게 빛나는 지식, 날리지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알지만 과거에 비해서 휴대폰 사용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는, 쌓이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슬라이드 화면 위쪽에 네모 박스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데이터의 증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0년도 2월호 더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잡지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지금부터 벌써 10년 전인데요, 매년 52%씩 데이터가 증가한다고 그 당시에 밝혔습니다. 그 데이터의 증가 분야라고 하면은 기업과 관련되는 비즈니스 영역도 있고요, 또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관련되는 그런 영역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학문 분야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을 통틀어서 매년 52%씩 증가할 것이다. 제가 보기엔 지금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0년 그런 기준에서 52% 증가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해보면요, 10년 후면은 66배가 됩니다. 그리고 20년 후면은 4334배가 되고요, 한 세기인 30년 후가 되면 28만 5304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0년에 비해서 30년이 지난 시점에는 그 당시의 데이터에 비해서 거의 30만 배 가까운 데이터가 증가돼서 생산되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런 데이터 홍수 속에 지내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쌓여지는 데이터가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서 지식사회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요, 슬라이드 하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마나 내가 부자인가 하는 그런 것들의 변천의 모습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첫 번째 보여지는 화면이 지본사회라고 하는 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부자라고 했던 그런 시대, 그런 걸 지본사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자본사회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그거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부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린 자본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사회는요, 마지막 보면은 우측에 뇌본사회라고 하는 게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정보 / 지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시대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나 지식이 부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걸 예를 보면 여러분들 이런 거죠. 구글이라든지 또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우리나라로 보면 네이버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얼마나 많이 축적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바로 부의 기준이 되는 그런 기업들로 성장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바로 정보와 지식이 부의 기준이 되는 그런 내본사회, 또 다른 지식사회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이런 지식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정보와 지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것이 부의 기준이 된다고 했는데, 그림의 다시 가운데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고 이렇게 현금으로 계산을 하기도 하고 카드를 긁기도 하면 이제 영수증도 주고 그렇습니다. 또는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돈이 필요해서 카드를 이래 긁어서 돈을 이래 찾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기록으로 남는 거죠. 그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그냥 보면 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잘 가공하고 처리해서 얻어지는 산출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 그래서 정보를 갖다가 여러분들 얻어지면 그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은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신용점수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신용점수에 따라서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도 다르고 또 내는 이자의 요율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축적된 하나의 노하우로서 신용점수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해 보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날 것, 벼라고 하면 그걸 가공 처리해서 얻어진 산출물 정보는 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고요. 쌀을 활용해서 축적된 인간만의 노하우, 축적된 노하우, 기술은 밥상위에 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술이 될 수도 있고 명절 때 빚어 먹는 떡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지식의 모습이다.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을 때, 만들어졌을 땐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지혜를 여러분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인공지능도 바로 뭐예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바로 인간적인 모습을 모방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지혜, 지능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정보와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의 그 원천은 바로 데이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 데이터 과학 또는 통계학,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 화면을 통해서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이 보여지는 실제 사회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사와 관련되는 리서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서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은 휴대폰으로 조사한다고 연락 오면 바로 끊고 그러죠. 그런 게 다 조사입니다. 또는 설문지에 이렇게 응답들도 여러분들 해봤죠. 그런 것 또한 조사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는 화면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 예측을 방송사에서 하거든요. KBS, MBC, SBS가 합동으로 하고, 올해도 보면 여러분들이 곧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방송사에서 각 지역 후보별로 누가 당선될 것인가 예측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벌입니다. 그런 것들도 바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누가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활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은 그거는 이제 KBS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당시 이제 KBS와 미디어 리서치가 공동으로 했고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 후보가 49.1%, 이해창 후보가 46.8% 득표할 것이라고 예측한 겁니다. 예측. 둘의 차이를 보면 2.3%포인트만큼의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우측 화면을 보면은 동일한 그림에서 밑에 수치에 1200만 14,277, 또 이해창 후보는 1100만 44만 3297 득표수까지 나와있죠. 이거는 실제로 투표한 거를 개표를 완료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실제 득표를 노무현 후보는 48.9%를 했고요. 이해창 후보는 46.6%를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의 갭을 차이를 봐도 2.3%포인트. 실질적인 예측 결과와 실제 개표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이런 예측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데이터 과학이나 통계학의 이런 아주 위대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올해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4월 달에 한번 TV를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될 겁니다. 또한 저희 학부에 이제 입학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런 출구조사 조사원으로 실질적인 수당을 받으면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 기회를 학과에서 이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 출구조사에 직접 참여한 그런 경험을 대부분 갖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런 조사 분야에 있어서 또 하나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케팅 조사 그러면 기업에 있는 제품과 관련되는 조사라고 그냥 쉽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조사 전체 그 매출액 기준에서 보면 이 마케팅 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실질적으로 거의 80% 그 이상이 됩니다. 그 정도로 그 큰 범주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아래 화면에 보면은 이제 3개의 맥주 종류가 여러분들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맨 우측에 있는 오비를 한번 보세요. 오비 맥주를 보면요. 아주 옛날 맥주 모양인데요. 여러분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옛날엔 맥주가 2종류만 있었어요. 하나가 오비 맥주였고요. 또 하나가 크라운 맥주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크라운 맥주는 오비 맥주에게 굉장히 밀리는 형세에 있었거든요. 오비 맥주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죠. 크라운 맥주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크라운 맥주 입장에서는 시장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문지를 이용해서 맥주를 마시는 소비자들에게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럴 때 조사를 할 때 이제 맥주 그러면은 사람들은 맥주에 대해서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걸 조금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마음속에. 그랬을 때 맥주에서 되게 일반적인 조사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속성은요. 맛입니다. 맛. 시원한 맛, 뭐 상큼한 맛, 상쾌한 맛 이런 것이고요. 이 당시에 조사를 했을 때 또 하나 중요하게 발견된 속성이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 속성이 발견됐거든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제 페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터져서 수돗물을 그냥 먹을 수가 없다. 요새 뭐 수돗물 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회자가 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맥주에 대해서 사람들은 속성 중에 굉장히 깨끗한 물로 만드는 그런 맥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해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걸 색깔로 보면 하얀색, 흰색인 거죠. 흰색. 흰색을 영어로 표현해 보면 white, 즉 WHITE입니다. 스페링을 보면. 그럴 때 맨 앞에 W라고 하는 쓰기 어려운 글자를 떼내고 나면 HIT라고 하는 글자만 남죠. 그게 하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트 맥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등장을 합니다. 즉 그러한 마케팅 조사를 통해서 하이트라고 하는 맥주가 새롭게 출시가 되고 그를 통해서 오비 맥주에게 밀렸던 경쟁을 극복하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마케팅 조사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분석해서 그것을 기업의 비즈니스에 활용해서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이트 맥주가 제일 처음에 등장할 때 광고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하 광천수에서 뽑아 올린 깨끗한 물로 만든 맥주 하이트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화면을 보면 카스 맥주가 보이시죠? 요새는 여러분들 뭐 이런 카스 맥주보다 더 뭐 테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맥주들을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카스 맥주는 그 당시에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냐면요. 원래 카스는 그 제일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맥주병 맨 아래 빨간 글씨로 100% 비열 처리 맥주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 비열 처리 맥주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카스의 첫 글자 C는 영어로 보면 콜드 필터링, 즉 빙점 여과 방식, 비열 처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라고 하는 건 카스의 두 번째 글자에 있는 Advanced Technology, 즉 최첨단 기술이라는 것의 약자 첫 글자 A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S는 스무스드 테이스트, 즉 부드러운 맛을 의미하는 첫 글자 S입니다. 맨 마지막 카스의 S 글자는 satisfying feeling, 즉 만족하는 느낌을 나타내는 첫 글자 S입니다. 그러니까 카스를 말로 풀어본다면 최첨단 기술인 비열 처리 방식으로 만들어 부드러운 맛을 줘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맥주 카스, 이게 정확한 의미거든요. 아마 카스를 마시는 사람들이 카스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제품 이름 하나하나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케팅 조사를 통해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 소비자들은 어떤 것들을 원하는가를 조사해보고 그 조사한 데이터를 잘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결과를 이렇게 상품으로 만들어내는데 활용해서 기업의 이익에 직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또한 우리 일상생활에 맥주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하나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요, 시청률 조사와 관련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TV를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프로그램 중에 뭐 낭만 닥터 김사부가 시청률 1위다. 아니면 요새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보게 되는 이태원 클라스인가요? 뭐 이런 드라마들도 있고요. 또 하이에나 드라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요새 뭐 인기 있는 그런 드라마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인기가 좋을수록 광고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률은 광고라고 하는 거와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TV의 각 프로그램별 시청률을 다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 회사가 이제 닐슨이라는 회사와 TNMS라고 하는 회사가 이것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해지는가? 이런 것들도 되게 여러분들한테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TV가 있잖아요. 그럼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한 4,000 가구 정도를 뽑습니다. 그 뽑힌 가구에다가 피플미터라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TV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버튼도 아버지가 볼 때, 엄마가 볼 때, 내가 볼 때 이렇게 다 버튼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TV를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누르면은 현재 어떤 프로그램을 누가 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서 그런 것들이 전부 이런 시청률 회사로 넘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시청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이제 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발표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와 관련되는 그런 데이터가 얻어져서 이 사회에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